어머니 사랑합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망구 비상금만 털면 돼. 손주 핑계 대면 또 2억은 뜯어낼 수 있어. 5억 8천만 원을 들여 며느리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줬지만 백화점에서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본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8세 할머니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한복희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평생 국어교사로 살았습니다. 30년을 교단에 섰죠. 학생들에게 늘 말했어요. 언어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네요. 제 인생을 바꾼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말 한마디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3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날 아침만 해도 남편은 웃으며 저녁에 보자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바닥에 닿던 그 차가움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우는 그때 겨우 5살이었어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까지 무너지면 준우는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800만 원이었어요. 보험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입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에 하자고 했던 말이 마지막이 됐죠. 저는 준우를 데리고 작은 투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월급만으로 버텨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준우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굶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브로콜리. 준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도시락을 싸고 나면 6시였습니다. 준우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출근할 시간이었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어 시간마다 강조했어요. 문법을 지키세요. 맞춤법을 틀리면 안 돼요. 언어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정작 저는 퇴근 후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과외 학생을 가르치러 다녔거든요. 방학이면 더 바빴어요. 과외를 3명까지 늘렸습니다. 준우 등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대학은 꼭 보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시켰을 일이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준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곤 했죠.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와도 준우는 헌 신발을 그냥 신었어요. 제가 미안해서 새 거 사줄까? 라고 물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신을 만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준우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취업할래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준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되라고 말했죠. 준우는 눈을 붉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와 과외, 집안일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준우가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그렇게 준우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500만 원이었어요. 연금도 매달 나왔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이었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준우가 결혼하면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10년을 모으니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시 기획자야. 이름은 민지야.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식당에서였습니다. 준우가 데려왔어요. 31살이라고 했죠.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더군요. 첫인상이 단정했어요. 지아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어요. 말투도 깍듯했죠. 저는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많이 궁금했단다. 식사하는 동안 지아는 계속 웃었어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어머니 옷 정말 우아하세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지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정말 존경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준우 잘 부탁한다. 지아가 환하게 웃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뒤였어요.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저는 준우를 불러 앉혔어요. 준우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준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너무 비싸. 일단 월세로 시작하려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월세라니요. 준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전세금을 내줄 거야. 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쓰라고 모은 거야.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준우와 함께 집을 알아봤습니다. 강남 근처에 신축 빌라가 있었어요. 방이 2개였죠. 깨끗했습니다. 전세금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하자. 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좋은 데서 살아야지. 계약금을 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준우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준우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제 역할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에 입주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집들이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장을 봤죠. 재료를 하나하나 골라서 샀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내밀었어요. 입주 축하해. 많이 먹어. 지아가 음식을 받아들었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아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집밥은 역시 다르네요.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준우도 행복해 보였죠. 식사 후에 차를 마셨습니다. 지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매주 찾아뵐게요. 꽃도 사갈게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효녀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아는 꽃을 들고 찾아왔어요. 장미, 백합, 튤립. 매번 다른 꽃이었죠. 거실 화병에 꽂으면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지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입주 후 한 달 반쯤이었어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했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깻잎찜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정성을 다했죠. 지아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도 조금 차가웠어요. 저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지아야, 이거 먹어. 준우가 좋아하는 거야. 지아가 반찬을 받아들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건 사 먹는 게 더 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아가 반찬통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마트에서 1,500원이면 사거든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 오실 필요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손맛이 다르잖아.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을 부엌에 놓고 돌아섰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아파트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아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큰 한숨이었죠. 빌라는 아무리 관리해도 가치가 안 올라요. 혼잣말처럼 했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준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우야, 지아가 집에 불만 있니?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지아는 정말 좋아해. 제가 말했죠. 아까 빌라는 가치가 안 오른다고 하던데. 준우가 웃었어요. 엄마, 지아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아야, 추석 음식 같이 만들까? 엄마가 도와줄게. 지아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배달이 대세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명절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지아는 여전히 매주 꽃을 들고 왔거든요.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아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꽃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옷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니, 백화점 안 가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응, 굳이 갈 일이 없어서. 지아가 제 핸드백을 힐끗 봤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어요. 20년 넘게 쓴 거였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에
생일에 받은 거예요. 여보, 이거 들고 다녀. 예쁘지? 남편이 웃으며 건네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지아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새 거 하나 사세요. 너무 낡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아직 쓸만해.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지아가 처음 왔을 때는 분명 달랐는데요. 그때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뭔가가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지아가 정말 변한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준우 생일이 다가오는 주였어요.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죠. 준우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사주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쓸 좋은 걸로요.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넥타이가 참 많더군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매기 좋은 넥타이 추천해 주세요. 점원이 몇 개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감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됐죠. 15만 원이었어요. 조금 비쌌지만 아들 생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조금 쉬었다 가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8층에 라운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에 테이블이 몇 개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했죠. 허브티였어요. 따뜻한 컵을 손에 쥐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라운지 반대편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너 명쯤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아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아가 여기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인사하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큰 목소리였죠. 빌라? 요즘 누가 빌라에 살아?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앉았어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아는 저를 못 봤어요. 계속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사준 거잖아. 감사해야지. 지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로 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 쪽팔려서 주소도 못 적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컵이 떨렸어요. 차가 조금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아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강남 근처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빌라가 뭐야? 너희들한테 말도 못하겠더라. 지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어쩔 거야? 지아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할망구 비상금만 털면 바로 아파트 갈 거야. 할망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할망구라고요?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친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비상금이 있어? 지아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30년 교사했는데 돈이 없겠어?
퇴직금에 연금에 그 집 반찬통 좀 봐.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쓰더라. 돈 아끼는 스타일이야. 분명히 숨겨둔 돈 있어.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토할 것 같았죠. 지아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손주 핑계 대면 돈 안 줄 수 없잖아. 애 낳으면 100% 육아 도움이 올 거고. 그럼 또 2억은 뜯어낼 수 있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그치? 난 계획적이거든. 계획적?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죠. 저한테 잘해준 것도, 꽃을 사온 것도, 사랑해요라고 한 말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오직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눈치 안 채?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알아? 할망구가. 내가 꽃 하나 사들고 가면 감동해서 눈물 글썽이더라니까. 완전 호구야, 호구. 호구. 제가 호구라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며느리에게 줬죠. 그런데 호구라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옷 좀 봐. 구제시장이야 뭐야. 핸드백도 완전 고물이더라.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시어머니 패션 테러 심하나 봐? 심한 정도가 아니지. 근데 뭐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돈 다 털고 나면 안 볼 거니까. 안 볼 거라고요? 돈만 뜯어내면 저를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말투도 꼰대 그 자체야. 맨날 언어가 품격이래. 국어교사 출신이라고 자랑질하고. 듣기 싫어 죽겠어. 지아가 투덜거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그래도 착하게 대해주잖아. 지아가 웃었어요. 연기지 뭐. 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경력 있잖아. 연기는 자신 있어. 연기. 전부 연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던 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어요라고 한 것도 어머니가 롤모델이에요라고 한 말도 전부 연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녹음 앱을 켰어요. 30년 교직 생활이 제게 준 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학생들이 싸울 때도 학부모가 항의할 때도 저는 항상 차분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애 낳으면 또 이용할 수 있어. 손주 보여주면서 용돈 타내고. 생일이다 뭐다 핑계대면 몇백씩은 받아낼 수 있지.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야, 너 진짜 천재다. 당연하지. 난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남편은 몰라? 지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준효? 쟤는 완전 엄빠충이야. 엄마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해. 내가 시어머니 칭찬 좀 해주면 감동해서 눈물 글썽이더라니까. 바보 같아. 준우를 바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을, 지아를 그렇게 사랑하는 준우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음만 계속했죠. 시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라고 자랑질하는데 솔직히 교사가 뭐 대단해? 월급쟁이잖아. 그것도 공무원 월급. 내가 전시 기획자로 번 돈이 훨씬 많아. 지아가 으스댔습니다.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너 잘 나갔잖아. 그치? 근데 시댁에선 내가 번 돈 얘기 안 해. 돈 안 줄까 봐. 교사가 대단하지 않다고요. 제가 30년을 바쳐 한 일이 하찮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죠.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대하면 나중에 문제 안 돼?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늙은이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증거도 없잖아. 내가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준우도 내가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해. 증거가 없다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 다 녹음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비상금 어디 숨겨뒀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집에 금고 같은 거 없나? 지아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면 되지.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네. 시어머니 컴퓨터 한번 뒤져봐야겠다. 컴퓨터를 뒤진다고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거였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녹음했어요. 빨리 돈 받아내고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그럼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아파트 사느라 돈이 없어요. 당분간 못 찾아뵐 것 같아요라고 하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안 볼 수 있잖아.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너 진짜 머리 좋다. 지아가 으쓱했어요. 난 원래 이런 거 잘해. 자연스럽게 안 본다고요. 돈만 받으면 저를 버린다는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어가 품격이래. 웃기지? 정작 본인은 품격 없는 인생 살았으면서 남편 일찍 죽고 혼자 살았잖아. 불쌍해.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남편 얘기가 나오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죠. 그런데 품격 없는 인생이라고요? 불쌍하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어쩌려고? 지아가 손을 저었어요. 절대 모를 거야. 난 완벽하게 연기하거든. 집에선 효녀 코스프레 완벽해. 준우도 속았는데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완벽한 연기라고요. 효녀 코스프레라고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만들어 오는 반찬 진짜 별로야. 맛도 없고 양도 많고. 솔직히 다 버리고 싶은데 준우가 엄마 반찬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 지아가 투덜거렸습니다. 친구가 웃었어요. 그래도 공짜 반찬인데 뭐. 공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쓰레기는 공짜여도 쓰레기야. 쓰레기.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쓰레기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봤어요. 재료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걸 만들려고 밤늦게까지 요리했어요. 그게 쓰레기라고요? 구역질이 또 올라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이면 지아가 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요. 어머니 잘 모셔야지라고 준우가 맨날 그러는데 솔직히 귀찮아. 매주 토요일마다 꽃 사들고 가는 것도 돈 아깝고. 근데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몇십만 원 쓰면 나중에 몇 억 받잖아. 지아가 말했습니다. 투자. 저를 투자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친구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야, 시간 됐다. 우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네. 가자. 오늘 재밌었어. 친구들이 웃으며 짐을 챙겼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 저는 핸드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20분 정도 녹음됐더군요. 충분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테이블을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하얘져 있었죠.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조금 정신이 들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68세 한복희, 30년을 교직에 바친 여자,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며느리에게 호구, 할망구, 투자 대상으로 불리는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면대를 꽉 잡고 몸을 떨며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진정이 됐을 때 저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죠.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백화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놀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에게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빌라, 요즘 누가 빌라에 살아? 다시 듣는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이 녹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당장 준우한테 보여줄까? 아니에요. 그러면 지아가 변명할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라고 할 겁니다. 준우는 그 말을 믿을지도 몰라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지아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만들어야 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지금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30년 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동창회에서였어요. 그때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아직 있을 거예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강태윤 변호사의 명함. 구겨져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에서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였죠. 태윤아, 나야. 한복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희?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런데 태윤아, 부탁이 하나 있어.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고 싶어. 며느리를 응징할 거야. 태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응징한다고?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지금 전화로는 어렵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시간 낼 수 있니?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오후 어때? 사무실로 올래? 아니, 조용한 데서 만나자. 카페가 좋겠어.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일부러 사람이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태윤을 기다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태윤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태윤이 다가왔어요. 복희, 정말 오랜만이야.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맞잡았어요. 그러게, 30년 만이네. 태윤이 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제가 물었죠. 아메리카노로 할게. 저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태윤에게 건네주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며느리를 응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부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빌라? 요즘 누가 빌라에 살아? 쪽팔려서 주소도 못 적어. 할망구 비상금만 털면 바로 아파트 갈 거야. 태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20분짜리 녹음이 전부 재생됐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들었어. 백화점 라운지에서. 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 법적으로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니? 태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는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아는 내 돈을 노리고 있어. 그럼 내가 먼저 미끼를 던질 거야. 더 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거야. 거기에 함정을 넣는 거지. 태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함정? 저는 말했습니다. 위약벌 조항. 증여자를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증여에게 세배를 배상하는 거야. 지아는 그걸 모르고 사인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계약서를 꺼내는 거야. 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복희, 이건 되돌릴 수 없어. 정말로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지아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태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보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펼쳤어요. 지난밤 잠 못 자며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증여 계약을 한다. 둘째, 실제로는 돈을 주지 않는다. 계약서만 작성할 뿐이야. 셋째, 위약벌 조항을 교묘하게 숨긴다. 법률 용어로 복잡하게 써서 지아가 읽어도 이해 못하게.
태윤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어. 며칠만 줘.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 올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 됐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 그래, 어디서? 우리 사무실로 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저녁 7시에 태윤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강태윤 대표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태윤의 사무실은 코너룸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습니다. 태윤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왔어? 앉아. 소파에 앉았어요. 태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야. 한번 봐.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가족 간 부동산 구매 자금 증여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평범했어요. 증여자 한복희, 수증자 박준우 민지아 부부. 증여 목적은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제7조 위약벌. 수증자가 증여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또는 증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어요. 공개적 비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일반인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를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어 교사였어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능숙했죠. 완벽했습니다. 태윤아, 이거 정말 완벽해. 지아가 읽어도 못 알아챌 거야. 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세 번째 페이지도 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제8조 부대 조항.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금품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간주되며 위약 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저는 태윤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태윤이 설명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준 돈 있잖아. 명절 용돈, 품위 유지비, 결혼 예물. 그걸 전부 대여로 바꾸는 거야. 위약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이자까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하네. 그리고 재구조도 봐. 태윤이 말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였어요. 재구조 증거 제출. 위약 여부 판단을 위해 증여자는 녹음, 녹화, 문서 등 일체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아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죠. 저는 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못 만들었을 거야. 태윤이 저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정말 괜찮겠어? 저는 태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아. 이미 결정했어. 지아는 대가를 치러야 해.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한테 미끼를 던질 차례야. 태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전화 한 통이면 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가 방문하기로 한 시간이 3시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죠. 테이블 위에 차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찻잔 2개, 주전자 다과, 그리고 서류 봉투,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3시였어요. 지아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서 와. 들어와.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꽃을 저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튤립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예쁘다. 화병에 꽃을 꽂았어요.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앉아. 차 마시자. 지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랐어요.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아를 보며 물었어요. 지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니. 준우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시 침묵. 지아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야, 사실 오늘 말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지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전화를 거는 척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연기였죠. 여보세요? 태윤아, 나야.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응, 그건 말이야.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괜찮아. 비자금이 좀 있어서. 지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래, 세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줘. 나는 법률은 잘 몰라. 응, 고마워. 전화를 끊는 척했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야. 변호사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지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변호사요? 응. 강태윤이라고. 법무법인 대표야. 요즘 세금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있어. 저는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지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파트 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 중이야. 와, 대단하세요. 어디 아파트요? 지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강남 쪽을 볼까 해. 지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강남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이후 지아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했던 연기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문자가 하루에 5-6개씩 왔어요. 꽃 선물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게 이제는 3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 꽃집 사장님이 됐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야, 시간 있니? 오늘 저녁에 만날까? 지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지아가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꽃을 들고 왔죠. 저는 지아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차를 따라주고 저도 앉았습니다. 지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지아야, 이거 좀 봐줄래? 지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나왔어요. 제목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응, 증여 계약서야. 너희한테 아파트 사줄 자금을 주려고.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해서였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계속 빌라에 살 수는 없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지아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것 같았어요. 위약벌 조항도 부대 조항도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하면 돼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마지막 장에. 지아가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사인은 또박또박했습니다. 박준우, 민지아.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혔죠. 다 했어요, 어머니.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올가미가 완성됐습니다. 고맙구나, 지아야.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아가 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가 정말 완벽했어요. 지아가 돌아간 후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7조 위약벌을 읽었어요. 수중자가 증여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길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나야. 어떻게 됐어? 사인 받았어. 한 글자도 안 읽고 사인했더라. 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리석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야. 지아가 먼저 움직이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늘 가르쳤어.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지아는 그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아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죠. 지아의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서 와.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꽃은 들고 오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죠. 저는 차를 따랐습니다. 지아에게 건넸어요. 마셔. 지아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아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여 절차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한 달 정도? 지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 달이나요? 응. 법률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바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가면 뒤에 본 모습.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아. 준비됐어? 응. 완벽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곧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올가미를 조이는 순간이 되겠죠. 국어 시간의 마지막 교훈.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지아는 곧 배우게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아는 점점 조바심을 냈어요. 문자가 매일 왔습니다. 어머니,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머니, 언제쯤 완료될까요? 저는 애매하게 답했죠.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아의 방문 횟수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요?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직이야. 변호사가 검토 중이래. 지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아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네. 몇 시에 갈까요? 3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어요. 차 세트를 준비했죠. 그리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녹음 파일이 든 USB 계산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정리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5분. 이제 5분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30년 교직 생활이 제게 준 냉정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3시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옷도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와. 지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으려던 지아가 멈칫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앉아서 차부터 마시자. 지아가 주저하며 앉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건넸어요. 지아가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지아의 맞은편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증여 절차 완료됐어요?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지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응, 완료됐어. 지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아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서 제대로 읽어봤니? 지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 읽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지아는 한 글자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래, 그럼 제7조가 뭔지 아니? 저는 물었습니다. 지아가 머뭇거렸어요. 제7조요? 그게 위약벌 조항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제7조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렴. 수증자가 증여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지아가 계약서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어 시간에 늘 가르쳤단다.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특히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은 더욱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저를 봤어요.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USB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녹음이요? 응. 한 달 전 백화점 라운지에서 친구들이랑 한 얘기. 전부 녹음했어. 지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빌라? 요즘 누가 빌라에 살아? 쪽팔려서 주소도 못 적어. 지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아. 끝까지 들어. 지아가 주저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할망구 비상금만 털면 바로 아파트 갈 거야. 손주 핑계 대면 돈 안 줄 수 없잖아. 애 낳으면 100% 육아 도움이 올 거고. 그럼 또 2억은 뜯어낼 수 있어. 시어머니 옷 좀 봐. 구제시장이야 뭐야.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 녹음이 20분 동안 재생됐습니다. 지아는 점점 몸을 움츠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아를 봤어요. 지아야, 이게 내가 한 말이야. 부정하지 마. 지아가 입을 떼려고 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산서였어요. 이제 계산을 해보자. 지아가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빌라 전세금 5억 8천만 원. 이건 대여야. 계약서 제8조에 명시돼 있지.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준 거잖아요. 아니야. 계약서에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금품은 대여로 간주된다고 쓰여 있어. 내가 사인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제8조를 읽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품위 유지비 매달 200만 원씩 1년. 총 2,400만 원. 저는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소리쳤어요. 그건 용돈이었잖아요. 용돈이 아니야. 대여금이야. 명절 용돈. 설날에 500만 원, 추석에 500만 원. 총 1,000만 원. 세 번째 항목이었어요. 결혼 예물. 1,000만 원. 네 번째. 기타 잡비. 500만 원. 다섯 번째. 총액을 계산하면 7억 4천만 원이야. 저는 마지막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숫자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억 4천만 원? 그리고 위약벌은 증여에게 3배야. 7억 4천만 원 곱하기 3. 22억 2천만 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아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어요. 22억? 내가 나를 할망구라고 불렀어. 호구라고 했지. 나를 공개적으로 비하했어. 그건 계약 위반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한 얘기예요.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라운지는 공개된 장소야. 누구든 들을 수 있었어.
실제로 내가 들었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심한 거야.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 남편 일찍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과외하러 다니고 손 트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너희한테 줬어. 빌라 전세금으로. 그런데 너는 그걸 쪽팔린다고 했어. 나를 할망구라고 불렀지. 투자 대상으로 봤어.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냉정하게 봤습니다. 눈물은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아가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니?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꽃 싸들고 오면서 사랑해요라고 했지. 전부 거짓말이었어. 지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일어나. 저는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계속 거기 있어.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서한이었어요.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거야. 일주일 안에 7억 4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지서야. 그리고 위약벌 22억 2천만 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지아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몰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돈 없어요. 준우도 회사 다니면서 저축한 게 겨우 5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7억을 구해요? 지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빌라를 정리해. 5억 8천만 원은 나올 거야. 나머지는 대출받든지. 저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지아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저는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노렸던 비상금. 그런 거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지아가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없다고요? 응. 내가 통화한 거 기억나지? 그것도 연기였어. 너를 속이기 위한 거였어. 지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아파트도 살 생각 없어. 애초에 그런 돈도 없고.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아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응.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걸 쫓아서 이렇게 된 거야. 탐욕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가렴. 저는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머니, 나가. 저는 반복했습니다. 지아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준우한테는 말 안 하실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봤어요. 지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나야. 어떻게 됐어? 전부 얘기했어. 지아가 무너졌어. 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고했어. 이제 준우한테 얘기할 차례야.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은 준비됐을까? 태윤이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준비 안 됐어도 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야, 내일 집으로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얘기하자.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지아를 응징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죠. 이제 남은 건 준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준우가 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지아와 마주했던 그 테이블을 다시 닦았어요. 차 세트도 준비했죠.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놨습니다. USB도 옆에 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준우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준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으려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앉아. 차부터 마시자. 준우가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아한테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물었습니다. 준우가 대답했어요. 어제 지아가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지아한테 뭐라고 했어? 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죠. 준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지아를 얼마나 아니? 저는 물었습니다. 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엄마? 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냐는 거야.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아는 내 아내야. 3년을 사귀고 결혼했어. 누구보다 잘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몰라. 엄마, 무슨 소리야?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이거 들어봐. 그러면 알 거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빌라? 요즘 누가 빌라에 살아?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들었죠. 쪽팔려서 주소도 못 적어. 할망구 비상금만 털면 바로 아파트 갈 거야. 준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녹음을 계속 들려줬습니다. 손주 핑계 대면 돈 안 줄 수 없잖아. 애 낳으면 100% 육아 도움이 올 거고. 그럼 또 2억은 뜯어낼 수 있어. 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 옷 좀 봐. 구제시장이야 뭐야.
말투도 꼰대 그 자체야. 준우도 완전 언빠충이야. 엄마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해. 바보 같아. 그 순간이었어요. 준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차가 쏟아졌죠. 하지만 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노트북을 봤어요. 녹음이 20분 동안 재생됐습니다. 끝까지 다요. 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우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한 달 전에 녹음한 거야. 백화점 라운지에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지아를 믿었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고였습니다.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준우야, 고개 들어. 저는 말했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다만 실망스러워. 뭐가 실망스러워?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넌 지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지. 엄마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을 때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아니야. 넌 성인이야. 34이야.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해. 사람의 본질을요. 엄마, 나 어떡해? 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것도 봐. 준우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제 7조를 읽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약벌. 3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아가 사인했어.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똑바로 봤어요. 심하다고? 지아가 엄마한테 한 짓은 안 심해? 준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아빠 없이 너를 키웠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과외하러 다니고 손 트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그렇게 모은 돈을 너희한테 줬어. 그런데 지아는 그걸 쪽팔리다고 했어. 나를 할망구라고 불렀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심한 거야. 내가 한 건 정당한 응징이야. 지아는 대가를 치러야 해. 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어, 엄마. 엄마가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엄마, 7억 4천만 원은 어떻게 구해?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빌라를 정리해. 5억 8천만 원은 나올 거야.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서 갚아.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위약벌 22억 2천만 원은 지아 개인 책임이야. 넌 상관없어. 지아가 알아서 갚아야지. 저는 설명했습니다. 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아가 그걸 어떻게 갚아? 그건 지아 문제야. 엄마는 몰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엄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지아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빌라도 급하게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렸어요.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게 5억 8천만 원을 갚았죠. 준우가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채웠어요. 지아는 빈털터리로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위약벌 22억 2천만 원은 갚을 방법이 없었죠. 저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아의 재산을 압류했어요. 물론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윤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태윤아, 고마웠어. 내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태윤이 웃었습니다. 천만에.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근데 태윤아, 한 가지 결정을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태윤이 물었어요. 무슨 결정? 회수한 돈을 기부하려고 해. 전액? 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 7억 5천만 원을? 응. 기망당한 노인들을 돕는 법률 지원 기금에 기부할 거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복희,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돈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해. 지아의 탐욕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만들고 싶어. 그게 진짜 복수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대단해. 기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도 열렸어요. 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은 전직 교사, 법적 대응 후 전액 기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준우가 서 있었어요. 큰 짐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혼자 자취하기 힘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엄마, 나 아들이잖아.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야.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준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준우야, 넌 34이야. 이제는 혼자 서야 해. 엄마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면 안 돼. 엄마, 나 힘들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거야. 외로움을 견디는 법. 혼자 서는 법. 엄마.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우야, 넌 지아의 허영을 눈치채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세상의 이면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편했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이제는 달라져야 해.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성인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우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 안에 그 힘이 있어. 다만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저는 격려했습니다. 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어, 엄마. 노력할게. 월세 구하고,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 3천만 원 대출도 내가 갚아.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저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렇게 할게. 짐 가방을 들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우야. 힘내. 준우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준우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준우는 이제 진짜 어른이 돼야 했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세계 일주 패키지를 검색했습니다. 30년을 꿈꿔왔던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키우느라 미뤄왔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우는 독립했어요.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복희였습니다. 여행 일정을 골랐어요. 3개월 코스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도는 일정이었죠. 가격을 봤습니다. 1,500만 원.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어요. 출발일은 2주일 후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세면도구, 책,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권도 확인했어요. 유효기간이 충분했죠. 2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태윤이 전화를 했어요. 내일 공항 가는 거 맞지? 응, 아침 9시 비행기야. 잘 다녀와. 연락하고. 그럴게. 고마워.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준우를 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큰 비행기였습니다. 저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갈 비행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돌아오시면 제가 요리한 밥 대접할게요. 혼자서 만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준우야. 기대할게.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줄에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좌석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앉았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하늘 위에 올랐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학생들의 선생님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68살 한복희.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겁니다. 지아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탐욕의 대가를요. 준우는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가르쳤던 마지막 교훈. 학생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기는 말. 사랑은 신뢰이지만 신뢰는 살피는 책임이란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해.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요. 저도 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향해서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복희로서의 인생을요. 창밖에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하였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돈 앞에 변해버린 자식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네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댁에는 언제나 온기와 행복, 그리고 사랑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